오늘은 경희의료원 친구과 강중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초성 안면마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말초성 안면마비라는 과연 무엇인가요? 네, 말초성 안면마비라 하면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구안와사라거나 아니면 벨마비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뜻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나 척수와 같은 그런 중추신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빠져나오는 말초신경인 그 안면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얼굴 한쪽의 근육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초성 그 안면마비의 증상 그리고 그 원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초성 안면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초성 안면마비는 원래 특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원래는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믿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실험 연구나 임상 연구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실제 그 안면 신경 부위에 바이러스,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제일 많이 밝혀진 부분들은 제1형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을 침범해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요즘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상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 자체가 저하되어 있거나 우리의 컨디션,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런 바이러스성 감염의 빈도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초성 안면마비 증상을 이 얼굴 모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적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안면 마비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얼굴 전체에 마비가 오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이마에 주름이 잡히게 되는데 마비 측 주름이 일단 소실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도 건강한 쪽에 비해서 눈썹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윗꺼풀도 같이 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히 감기지 않거나 아니면 덜 감기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 같은 경우도 코 자체가 찡긋해도 이 주변 근육들이 이제 충분히 힘이 들어가지 못하고 늘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에서 힘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코 같은 경우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중 같은 경우도 역시 코 비중격, 정중앙선에 있는 비중격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원래 주변의 안면 주변의 근육들이 적절하게 힘을 주어져 있어야지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힘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팔자주름의 깊이나 모양 같은 것들이 이제 흐릿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입술 같은 경우도 이제 반대쪽으로 오히려 충분히 이쪽 근육들이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그 안면마비의 마비 증상이고요. 이 이외에 또 마비 이외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환자마다 그 침범한 안면신경의 병변 부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눈물샘 분비가 좀 제대로 잘 안 일어나서 눈이 뻑뻑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미각을 잘 못 느끼게 된다거나 아니면 입에 어떤 까끌까끌한 그런 이상적인 감각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귀 뒷부분이 튀어나와 이제 유양돌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청각과민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소리의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울리고 증폭되게 들리는 또 심한 경우는 소리를 들어도 이제 그걸 마치 통증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초성 안면마비의 검진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요? 그 실제 말초성 안면 마비를 확진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말초성 안면 마비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전문 의사의 어떤 병력 청취라거나 이학적 검진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제 간혹 그 이런 단순한 말초성 안면마비가 아니라 안면마비이긴 안면마비인데 단순한 말초성 안면마비가 아니라 뇌종양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그런 뇌졸중으로 인한 중추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확진하기 위해서 뇌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발생한 말초성 안면마비의 증상 정도 그리고 실제 신경 손상 정도를 알기 위해서 발병 2주 경에 그 신경 전도 검사나 이제 근전도 검사 같은 검사들이 향후 앞으로의 그 환자분들의 예후라 함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 건지 아닐 건지 완치가 가능할 건지 그리고 대략적인 완치를 위한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를 예견해 줄 수 있는 근전도 신경 전도 검사가 예후 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완치율과 그리고 그 치료에 따르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완치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환자 100분 중에서 대략 80분 정도가 완치가 되고 한 20분 정도가 그 약간의 다소간의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말초성 안면마비가 모든 환자분들에게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가 모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치율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 전도 검사 상의 그 실제적인 안면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근전도 검사를 시행했을 때 대략 신경 손상 정도가 80에서 90% 이내의 손상인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리든 뭐 자가 운동이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좀 다 완치가 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초기에 그 치료 적기를 놓치고 뭐 엄청나게 이제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내원을 해서 그때부터 치료를 하시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심근경색이나 뭐 급성 뇌졸중 같이 분과 초를 다투는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 넓게 보면 한 하루 이틀 정도에 어떻게 대처를 해서 초기에 병의 진행을 최대한 막아주는가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외래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을 그렇게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좀 전에 휴유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휴유증 20% 정도에서 가장 좀 심하게 나타나는 휴유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면마비 후유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처음 발병했던 그 마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면마비, 그러니까 근육의 마비죠. 그 양상이 완치가 되지 못해서 계속 잔존해서 영구적으로 그 안면의 비대칭을 계속 이제 불편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비 이외의 증상이라고 해서 그 초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보통 발병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마비 이외의 증상, 그 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증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제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일견 연합운동이라고 하면 되게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들리실 수는 있으실 텐데 예를 들자면 눈을 감거나 눈을 움직였을 때 전혀 그거 근육과 무관한 입술 쪽 근육이 같이 움직인다거나 반대로 입을 움직일 때 뭐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시거나 뭐 뭔가를 씹을 때 눈이 같이 감기는 마비 쪽 눈이 같이 감기는 그런 현상을 하나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식사를 할 때 이제 악어처럼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 경련처럼 그 특히 입술 주변에 턱우물처럼 가만히 특별히 이제 움직이지도 않는데 특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그런 떨림이 관찰되는 그런 것들이 후유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의 원인은 안면 신경 손상이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서 첫 번째는 마비가 불완전하게 나서 생기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면마비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면마비의 치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한 조기에 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가능한 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최선의 직접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한방 치료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침요법, 침요법이라고 했을 때 뭐 일반 침요법이나 전기 침요법이나 피내 침요법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침 치료를 통해서 막혀 있는 그런 기혈의 순환을 뚫어주고 장부의 기능을 조절을 함으로써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독 약침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주입이 되었을 때 그 신경의 손상을 막고 그리고 손상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약물요법 대표적으로 이제 한약물요법을 통해서 이제 환자 개개별에 맞게 체질에 맞게 손상되어 있는 그런 장부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안면마비의 회복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그 안면신경 손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그 눈이 아예 안 감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눈 근육의 힘이 다시 회복이 돼서 완전히 감길 때까지는 뭐 인공 눈물을 주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무실 때 안대를 착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환자분들께서 시행하는 그런 자가 운동 같은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댁에서 얼굴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찜질팩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비찍 얼굴을 따뜻하게 자극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병 초기에 병원을 내원을 하시게 됐을 때 그 안면신경 손상의 특징상 보통 이제 발병하고 최대 2주 정도까지 그 병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그 양방신경과나 이비인후과 협진 통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병용 투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그 안면마비가 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그것은 이제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통해서 좀 배우는 부분들인데 발병 당시에 어떻게 환자분이 이런 증상을 인식하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께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상시에 이제 거울을 보고 실질적으로 좌우의 얼굴 모양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경우도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거울을 보시고 나서 세수를 하다가 눈에 그 세숫물이 들어가서 이제 비눗물이 들어가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물이 마비축으로 이제 고인다거나 아니면 국 같은 걸 드실 때 흐른다거나 물을 드실 때 흐른다거나 또 식사를 하셨는데 그 맛이 혀에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귀 뒤가 며칠 전부터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뻔하게 아파서 뭐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숙면에 방해가 될 정도인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호소하시고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시면 실제적으로 안면마비가 일단 발병을 하게 됐을 때 일단 발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완벽한 휴식을 취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저절로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한 2주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병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뭐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조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영구적인 후유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그 전부터 생활식으로 삼으면 좋을 법한 어떤 수칙들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이제 면역력을 높여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과로를 가급적으로 좀
뭐 줄인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것을 좀 미리미리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휴식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컨디션도 잘 조절하시고 그다음 근력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뭐 자연히 그런 부분들은 면역력 증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뭐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뭐 한약물이라든지 뭐 보조적인 그런 약물들을 뭐 병용하시는 것도 평소에 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같은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